9월 달에 딱 인하했는데 생각보다 25bp 인하할 줄 알았는데 이 50bp로 많이 인하를 한 거죠. 그래서 돈의 가치를 떨어뜨렸다는 거는 다른 위험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시장의 돈은 유동성이 풀린 상태에서 위험 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과거의 사례를 보면 항상 그래왔고요. 만약에 경기 침체로 가면요, 모든 원자재 가격이 박살이 나야 되는데 지금 금도 최고치, 은도 최고치, 최근에 구리까지도 지표가 상당히 좋습니다. 원자재 가격에 지금 상향이 유지되는 한 이거 쉽게 경기 침체 가긴 좀 어려울 거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김지훈 대표님 모시고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본업은 전업 투자자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조금 더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스킨십을 끈끈이 하기 위해서 지금 구독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독 모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최근 그 주식시장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주시장이 좋으려면요, 시장에 돈이 많아야 되거든요. 네. 소위 말하는 유동성이 풍부해야 되는데 시장 상황 유동성이 적은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드디어 계속 3월 달에 인하하네, 5월 달에 인하하네, 7월 달에 인하하네 하다가 9월 달에 딱 인하했는데 생각보다 25bp 인하할 줄 알았는데 이 50bp로 많이 인하를 한 거죠. 그래서 야, 너무 경기 침체가 실제 일어나는 거 아니냐 우려 때문에 조금 멈춤 현상이 생긴 거지, 시중에 돈의 가치, 그러니까 금리라는 거는 돈의 값인데 돈의 가치를 떨어뜨렸다는 거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대신에 다른 위험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 앞으로 계속될 거고 금리는 앞으로 계속 낮추는 방향으로 당분간 시장이 이어진다면 시장의 돈은 유동성이 풀린 상태에서 위험 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항상 그래왔고요. 전반적으로 최근에 심리가 약간 불안한 거는 중동 정세에 악화되는 부분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면전 한다고 하고 상당히 이런 중동의 지정학적 이슈가 모멘텀이 돼서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거고요. 생각보다 미국에서 9월 달에 지표 나온 거가 사실은 우리가 뭐 언제부터 막 미국 고용 지표를 뭐 엄청나게 챙겨보고 그러진 않았는데 이게 만약에 고용까지 지표가 너무 잘 나와버리면 또다시 인플레에 우려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과도한 확대 해석하는 측면,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9월 달에 결론적으로는 그 비농업 고용 지표가 전월 대비 25만 4천 명을 초과하는 데이터가 나와서 최근 데이터로 6개월 만에 25만 명을 처음으로 초과해서 야, 고용지표가 이거 너무 잘 나왔다, 그래서 인플레가 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온 거고요. 실업률 지표도 4.1%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 지표도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는 총재 중에 닐 카시칼이라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탑 3 안에 들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이분이 얘기하신 게, 지금은 인플레이션, 고인플레이션이 이미 상황이 끝나고 지금 실업률로 중요 지표가 넘어가는 건 분명한 거니까 실업률 지표도 곧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그래서 실업률 하향 안정화되는 순간 미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랑 독일이랑 힘든 이유는 제조업 경기가 그렇게 생각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수출로 먹고 사는 독일, 우리나라, 대만 이런 나라들은 조금 미국보다는 힘든 상황인 거고요. 미국은 소비가 엄청나게 소비 국가니까 이 실업률이 안정화되고 임금 상승률이 상향 표준돼 가지고 임금 상승률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소비할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소비 국가니까 오히려 제조업 경기 둔화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금리가 지금 9월 전까지 누적적으로 쌓였기 때문에
고금리 누적 효과 때문에 바로 뭐 유동성으로 인한 막 위험 자산에 바로 급격한 투자가 나오기는 시간의 그 시차가 존재하는 거지. 결국은 이 위험 자산 확대 국면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경기 침체로 가면요. 모든 원자재 가격이 박살이 나야 되는데 지금 금도 최고치, 은도 최고치, 최근에 실물 지표에서 가장 산업재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는 건 구리입니다. 근데 구리까지도 지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에 지금 상향이 유지되는 한 이거 쉽게 경기 침체 가긴 좀 어려울 거다. 근데 또 반대로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3.97%니까 이거 미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또 안전자산으로도 한쪽에 발을 담그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채 금리 요거 4% 상향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장에 앞으로 돈 풀어놓은 상태에서 위험 자산으로 갈 건데 약간의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대형주 단에서 20% 넘는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비중이 반도체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외국인이 엄청나게 판 거죠.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 지수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보시면 요거 보니까 외국인이 8월 달에 2조 8천억을 팔았고요. 대부분 반도체 팔은 거고요. 9월 달에 7조 9천억 팔았습니다. 여기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판 거거든요. 10월 달 지금 오늘 8일 찍고 있는데 5일 기준으로 2,300억 순매도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멈춰야 되는데 그럼 반도체를 매도하는데 다른 업종은 매수를 안 하니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의외로 외국인이 제약바이오 지금 비싼 상황인데도 아직도 매도는 안 하고 순매수 쪽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지금 매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폭이나마 중국 쪽으로 중국 관련된 철강이라든지 중국 소비재 쪽으로 매수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종별로 분명한 그 수급의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우리나라 관련돼서는 사실은 중국 쪽으로 만약에 외국인 수급의 로테이션이 넘어가면 코스피 전체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 전체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으니까 삼성전자를 좀 불가피하게 삼전의 어떤 펀더멘탈이 뭐 나빠서라기보다 코스피 비중을 줄이는 측면에서 삼전을 매도하는 국면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지수의 방향성보다는 철저하게 업종별 종목별 분산 전략을 가져가야 되고 시장 분위기는 앞으로 나빠질 거보다는 지금 코스피가요. 지금 PBR 기준으로 순자산 대비 평가 기준이 0.9배거든요. 그럼 PBR 1배 미만에서는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크게 실패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지만 반도체 외에 지금 우리나라 수출 품목 상위 것들이 있거든요. 물론 반도체가 수출 품목으로 압도적인 그 상위 품목이긴 한데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는 반도체는 조금 조심하자는 입장이고 반도체 외에 나머지 업종에서는 지금 코스피 기준 PBR 1배 미만에서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이 그 고금리 시대는 이제 아니잖아요. 그쵸, 네. 금리가 계속 인하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네. 금리와 주식 시장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결국 돈의 가치를 올린다는 거니까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회수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중의 유동성을 회수하면 안전자산이 선호한다는 증거니까 과거에도 금리를 올릴 시점에는 시중의 유동성이 회수되면서 국채가 급격하게 5% 수준까지 뭐 4.8에서 4.9%까지 올라가는 수준을 나타내면서 주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을 겪었거든요. 근데 이게 꼭 금리를 올리면 무조건 주시장이 빠지는 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올렸다는 거는 그만큼 경제 체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반증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90년대 초반부터 2020년 초반 사이에 금리를 올렸을 때도 예를 들어 뭐 5번의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는데 5번 중에 3번은 주가가 빠지고 지수가 조금 하향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번은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지고 견조하게 버텼거든요. 그래서 결국 금리 관련돼서는 금리의 방향성이나 속도 조절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시장의 예측대로만 연준이 예측한 방향성대로만 금리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내리거나 금리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올리면 그 시장에 큰 충격이 없는데 이번에도 사실 25bp를 다 예상했는데 50bp를 갑자기 내리니까 진짜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런 거고요. 결국은 금리 아까 5번 사례 중에 2번의 사례도 금리를 올려서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해에는 분명히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속도와 방향성의 문제이고 금리하고 주식시장의 관계는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기준으로 굉장히 주식 투자의 비중을 늘릴지 줄일지 굉장히 중요한 상당한 지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미 국채 기준으로 뭐 3% 초중반에 있으면 주식 투자를 조금 공격적으로 해도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국채 금리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 이상 넘어가서 5%에 가깝게 된다 그러면 굳이 주식 투자를 안 해도 안전하게 미 국채에만 투자해도 시중금리로 5% 이상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 채권하고 많이 비교해서 기대 수익률을 얻거든요. 그럼 채권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 값이 올라가는 거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금리가 낮아지는 국면이니까 채권에 대한 기대값이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주식에 대한 기대값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인 거고 근데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구조적인 성장하는 산업 예를 들어 지금의 AI나 2차전지 산업은 금리가 오를 때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당히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했고요. 지금은 금리가 내려가니까 오히려 그런 성장주들이 결국은 돈을 어디서 조달하냐면 주식시장에서 조달하거나 외부에서 은행권에서 차입을 하는데 금리가 낮아지면 특히나 제약바이오는 상당히 외부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회사들이 돈을 못 벌고 임상 승인에 대한 기대감 해외 제약바이오 어떤 플랫폼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높은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의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떨어져서 비용적으로 부담이 덜 되면 더 성장주한테는 그 회사 재무구조상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장을 보는데 어떤 기준점으로 삼는 거는 굉장히 유효한 전략인데 뭐 금리 때문에 주력으로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보통 주식 수익률을 높이려면 성장주를 많이 담는 전략이 아직까지도 계속 유효한데 성장주는 금리가 오르는 시점에서는 일반적인 보통 경기 민감주나 뭐 소비재보다 수익률이 다소 약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성장주가 금리 때문에 성장주의 수익률이 뭐 급격히 꺾인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면 다른 경기 민감주나 일반 소비재보다 가치주 성격의 주식보다는 구조적인 성장주들이 월등히 아웃퍼폼을 하기 때문에 비중 조절하는 문제지 금리 때문에 주식을 뭐 아예 주식에 있는 돈을 다 빼서 예적금으로 간다거나 채권에 간다거나 그런 전략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금리로 인해서 비중 조절만 하면 되지 굳이 네네. 뭐 주식 자체에 대한 어떤 전체 판단을 하는 거는 조금 논리적 근거가 약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식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되게 심플한데요.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에다가 그 회사를 보는 사람들의 이익에 대한 기대값을 멀티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은 EPS로 나타내고요.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값은 멀티플, PER이란 배수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거는 EPS와 PER의 곱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사람들의 이익에 대한 기대값이 어떤 업종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어떤 업종은 상당히 내려와 있거든요. 근데 이익에 대한 기대값이 내려왔는데 실제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 높은 회사들은 엄청난 이 주가를 투자할 수 있는 기회인 거고요. 사람들의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한 기대값은 엄청 높은데 오히려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은 떨어진다? 그럼 그런 회사는 매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전체 코스피 평균으로 보면 올해 10월 달이니까 내년 25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코스피가 대략 벌어들인 이익이
올해보다는 최소 반도체 포함해서 한 22%에서 25% 정도 늘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순이익으로 치면 아마 한 120조? 네, 120조, 130조? 아마 최악의 경우는 100조 초반 나올 거고 100조 초반에서 전체 합산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다 포함이요. 그게 한 100조 초반 기준으로 하면 코스피가 지금 2200조니까 100조 나누기 2200조면 어떻게 돼요? 22배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20조 20배라고 보면, 근데 이게 130조를 번다. 그러면 17배 이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코스피에 대한 사람들의 이익에 대한 기대가, 아까 멀티플이라고 한 거는 굉장히 낮아져 있어요. 제가 오늘 기준자 보니까 15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18배에서 20배를 받는 게 맞는데 15배까지 기대값이 내려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지려면 사람들이 보는 이익에 대한 기대값에 더불어서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도 같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익은 그렇게 크게 안 떨어져요. 오히려 20% 올라간대. 그러면 이익은 올라가는데 사람들의 기대값만 내려온 거니까 이익에 대한 기대값이 조금만 올라오면 주가는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내년에 사람들의 이익 기대값 떨어지는 것보다 이익이 견고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는 여기서 지금 아까 2,500 중반 기준으로 PBR 1배 미만이니까 주가 자체가 뭐 부담스럽거나 비싸거나 밸류에이션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거나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근데 아까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중에 일부는 사람들 기대값은 이만큼 올려놨는데 실제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의 증가는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럼 요만큼 갭은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반대로 2차 전지는 회사 이익은 요만큼 떨어졌는데 사람들 이익에 대한 기대금은 이만큼 떨어진 거예요. 그럼 요만큼 그냥 사람들의 이익에 대한 기대값이 실제 이익 떨어진 것만 올라와도 주가가 상당 부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거 너무 심플해요. 딱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면 제약바이오도 사람들이 앞으로 제약바이오는 이만큼 돈을 벌 거인데 실제 이익은 요만큼밖에 못 벌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와서 이게 키 맞추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 나왔거든요. 딱 오늘 실적 나왔는데 시장에서 예상한 거는 10조 4천억을 예상을 했거든요. 분기 영업이익이. 근데 9조 1천억 나왔어요. 근데 10조 4천억하고 9조 1천억은 약 1조 3천억의 차이가 있는 건데 이 1조 3천억 이익보다 더 사람들의 기대값이 엄청 낮은 거예요. 뭐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이제 소위 말해서 반도체가 앞으로 엄청 안 좋아질 거다. 업황이 뭐 이제 침체 사이클, 반도체 하강 국면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하이닉스한테 HBM3 주도권을 완전히 뺏기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마치 뭐 HBM3를 계속 영원히 하이닉스한테 뺏길 것처럼 그렇게 막 확대 해석이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하냐면 대략 한 6조 7천억에서 7조 예상하는데 하이닉스도 6조 7천억 그 비슷한 언저리에 나오면 주가가 되게 큰 폭으로 반응을 할 거고 만약에 6조도 안 되는 막 5조 초중반 나온다 그러면 하이닉스도 언제든 주가가 이익이 실제 돈을 못 벌면 박살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업종별로 철저하게 차별화될 건데 생각보다는 이익이 잘 나오는 업종들이 의외의 것들에서 받칠 건데 그게 전체 주시장에서 전체 코스피 시총에서 코스닥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좀 작은 업종에서 나오면 지수는 부진한데 업종별로 또는 종목별로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결국은 부동산의 눈치를 보면서 지금 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금리 계속 이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이면 가계부채 쪽이나 뭐 자영업자나 이쪽은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금리 동결의 변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금리 내리는 쪽으로 해서 유동성이 풀리는 쪽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도 당연히 저는 조금 들어올 거라고 보는 게 최근에 부동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약간 부동산 어떻게 보면 좀 실망한 나머지 일부 그러니까
부동산이 가격이 오르면 주식 투자를 했던 분들이 지금 부동산에 약간의 대안 성격으로 많이 주식 쪽으로 저는 넘어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주식이 좋았는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 부동산 경기가 오히려 나쁘면 부동산의 대체제 수단으로, 왜냐면 워낙 우리나라 금융자산의 비중이, 미국은 반대거든요. 네. 미국은 금융자산이 60% 부동산 30%인데 우리는 부동산 70% 금융자산 20%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 격차가 심하니까 이걸 조금 상향 평준화해서 맞추는 그런 작업이 좀 일어날 거라 보고요. 9월 달에 수출 데이터가 엄청나게 또 잘 나왔습니다. 587.7억 달러로 전년 대비 7.5% 증가했는데 일평균 수출 금액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일평균 수출 금액 29.4억 달러. 그래서 한 29억 달러 정도가 최고치구나. 요 수치를 기억해 두시고, 요거보다 막 엄청 빠져가지고 막 20억 달러 초반으로 나오면 지금 우리나라 수출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상태로는 미국하고 유럽 모두 수출이 잘 나왔고 중국이 엄청 부진했는데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역전된 지는 상당히 됐거든요. 오래됐는데 지금 중국 수출도 다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9월 달에는 올해 들어서는 중국 수출도 최대 실적 찍었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 잘 나오면 수출 데이터가 수출 단가도 올라가고 수출 물량도 늘어난 거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 잘 나오면 수출주 입장에서는 환율만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으면 다 반도체도 수출이고 자동차도 수출이고 2차 전지도 수출이고 심지어 이제 뭐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 음식료, 수출품 엄청 다양화되어 있는데 수출이 다 좋아지고 있거든요. 여기 표가 좋았는데 요거 하나투자증권 리포트 참고했는데요. 반도체는 가격도 좋아지고 물량도 동반 개선됐고요. 자동차도 가격, 물량 동반 다 최고치 갱신하면서 개선되고 있고요. 그러면 석유 제품은 역대급으로 계속 안 좋았는데 아무튼 물량 쪽에서, 가격은 아직 반등세라고 나오기는 어려운데 물량에서 반등이 드디어 이제 석유화, 최악의 경기 상황을 겪고 있는 석유 제품하고 석유 화학 쪽에서도 물량의 반등이 나온다는 거고요. 철강도 석유 화학 제품 못지않게 최악의 상황인데 철강 쪽에서는 이제 드디어 중국이 이제 지준율 인하해서 190조 넘게 돈 풀면서 우리나라 철강 쪽까지 같이 PQ가 모두 좋아지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도 PQ, 2차 전지 그렇게 업황 나쁘다 부정적인 얘기만 쏟아냈는데 PQ가 지금 모두 좋아지는 상황이다.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철강이나 2차 전지나 뭐 석유화학이나 다 그냥 바닥 밑에 지하실 수준이라고 얘기 듣는 상황에서 바닥 밑에서 지금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그다음 화장품은 원래 좋았습니다. 화장품은 뭐 계속 신고가 나타나면서 PQ가 모두 좋은 상황이고요. 선박도 계속 좋은 상황인데, 선박은 신조선가가 제일 중요한데 신조선가 지금 진짜 안 빠지고 계속 신고가 유지하고 있거든요. 양호한 P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수출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잘 짜면 크게 주식 투자해서 실패할 확률은 높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출주가 골고루 업종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수출주 투자 아이디어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